그게 말이야. 금방 메꿔 놓을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내가 돈 벌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뿐이야. 뭐? 별거 아니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었다는 거야? 잃은 건 아니지. 팔아야 잃은 거지. 아직 갖고 있잖아. 이제 오르기만 하면 돼. 당장 그거라도 빼. 주식으로 잃은 건 주식으로밖에 못 메꾸는 거야. 지금 빼면 진짜로 손실이야.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해? 물어봤으면 당신은 당연히 반대했을 거 아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 우리 엄마 집 경매 넘어갈 때 난 당신이 죽어도 안 된다길래 당신 말 들었어. 아, 또 그 얘기야. 다 끝난 얘기를 이제 와서 왜 하는 거야? 그때 충분히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아니,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도 부족해. 그런데 퇴직금을 아가씨한테 줘버린 것도 모자라서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서수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20대의 아들을 하나 낳고 반년 전도 일을 쉬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늘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서 씨가 40대에 그만두고 학원 강사가 되었는데 당시엔 남편이 꽤나 잘 벌어 전업주부를 권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짝 벌고 나이 들어서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아무리 원해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맞벌이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몽땅 날려버린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의 편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서 씨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돈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모두 다 헛짓거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집 식구에서 세고 주식으로 잃어버린 서 씨 부부의 노후. 이제는 남편에 대한 신뢰도 깨졌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고는 혼자 쳐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남편이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그래놓고는 염치 없이 서 씨에게 투자금을 달라는 남편은 이제 구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노후 계획에서 한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년 인생을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서 씨는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동갑으로 대학 시절에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처럼 때론 웃고 때론 울기도 하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만이었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이좋게 노년의 삶을 맞이할 거란 서 씨의 소박한 바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서 씨는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젊어서는 저축을 했고 40대 중반부터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출을 갚아나갔더니 이제는 제법 쏠쏠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몇 년 더 있으면 회사를 다니긴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 씨도 학원 강사를 하다가 학원을 직접 차린 지 몇 년 됐는데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퇴사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기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림아, 어쩌면 좋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울먹거리는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서씨가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어쩌면 좋냐고 흐느끼기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서씨가 닥달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사기? 그러자 어머니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친척에게 쏘가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는 해봤어? 왜 안 해봤겠어? 근데 자꾸만 전화하니까 이제는 전화가 꺼져 있다고 그런다. 그 말에 서씨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어봤어요? 근데 나 말고도 당한 사람이 여럿이더라. 아주 작정하고 사람을 속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나한테 좀 물어나 보지. 오빠나 언니는 알아요? 아직 몰라. 엄마, 자식이 셋인데.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너희한테 주려고 그랬지. 누가 돈 달래요? 서씨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자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꾹 삼켰습니다. 안 그래도 심약한 노모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어떻게 하게? 마련해 봐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를 쫓겨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서씨는 당장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5천만 원, 언니는 3천만 원까지 융통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7천만 원 마련해 볼게. 그나마 형편이 가장 나은 것이 서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7천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도 않았고 갖고 있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씨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냐? 충격이 크시겠네.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근데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서씨는 생각해온 바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퇴직금으로 일단 급한 불 끄면 안 될까? 뭐? 퇴직금? 그럼 나는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 몇 달 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구상 시작하면 대출 좀 받아서 하고 돈 되찾으면 메꿀게. 퇴직한 뒤에 한 달째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 사기친 사람이 얌전히 다시 돈을 들고 온대. 신고했으니까. 순진하네. 그게 아니더라도 집 되찾고 나서 그 집으로 대출을 받든 어떻든 하면 되지. 그니까 잠시 빌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말이 돼? 남편의 반응은 무척 부정적이었습니다. 서씨에게 당장 떠오르는 목돈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써? 당장 장모가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퇴직금을 함부로 쓴다며 혀를 차는 남편 때문에 서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태 살면서 친정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어쩌면 잠시 고민도 안 하고 거절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야 하니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되지. 반대로 너 퇴직금을 내가 가져다가 쓴다고 생각해봐. 당신 지금 급하지 않잖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잠시도 못 빌려줘? 뭐? 내가 뭘 쉬어? 그리고 왜 안 급해?
바로 사무실 알아볼 거야. 그리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건 빌려주는 게 아니지. 사정은 알겠는데 당신 좀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건 장남이 알아서 해결하지 않나 보통. 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이나 오피스텔로 대출 좀 받는 건 안 되겠지? 서 씨는 자포자기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였습니다. 말이 되냐? 어떻게 빚지자는 소리를 해? 오피스텔 그거 빚 갚느라고 고생했는데. 이 얘기는 더는 하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7천이 큰 돈이기에 어거지를 부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위로서 2천만 원이라도 보태자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화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 재산을 남편이 싫다는데 마음대로 친정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야속할 따름이었습니다. 차마 언니 오빠에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 씨에게서 소식이 없자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힘들면 내가 윤실이랑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에 서 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큰오빠에게 500만 원을 붙였습니다. 물론 남편의 허락을 받고 말이죠. 지난해 시어머니 팔순의 용돈으로 500만 원을 드렸는데 나중에 친정엄마의 팔순에는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보낸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보내면서도 속은 무척 쓰렸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부모가 힘들 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큰오빠가 어디선가 나머지 금액을 융통해 왔고 겨우 어머니가 집을 잃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이 너무 밉기도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시집에 쓰자고 했으면 고민이 됐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서 씨였다면 일단은 도와주고 봤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정일 뿐 막상 그 상황이었다면 서 씨도 또 몰랐습니다. 그래도 빈정이 상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 씨가 한 며칠 냉랭하게 대하니 눈치 보여서 집에도 모시겠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서 씨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 씨를 무척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당신 어디 안 나가?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지난주에 사업 때문에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랬나? 아니야. 집에서도 충분해. 소파에 누워서 하는 말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째 붙박이처럼 누워있는 모습에 어제 오늘이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나 출근할게. 잘 다녀와. 서 씨는 집 밖을 나서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맨날 뭘 좀 알아본다며 컴퓨터 앞에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서 씨가 보기엔 딱히 사업과 관련된 걸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시작한다던 사업은 어떻게 된 거지 몰랐습니다. 몸이 안 좋아 쉬던 날이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소파에 누워있질 않고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이 신기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당신 주식해? 모니터에 주식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남편이 창을 끄며 말했습니다. 주식은 무슨? 그냥 친구가 하도 난리치길래 본 거야. 출출한데 밥 시켜 먹자. 당신 요리하기 힘드니까. 배를 문지르며 거실로 나가던 남편. 하긴 남편이 그런 걸 할 리가 없었습니다. 한창 주식 열풍이 불 때도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건 오히려 서 씨였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주식을 보는 걸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3달 뒤쯤 서 씨는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계속 쉬어?
서 씨도 어지간하면 퇴직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구한다던 사무실은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구하나 싶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자꾸만 친정엄마의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안일은 좀 당신이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늘 녹초가 되어 퇴근하는 서 씨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지 남편은 배짱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생활을 했으니 충분히 알 텐데 말이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둘 다 일할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에 유지하고 살았지만 남편이 종일 집에만 있으니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밥은 내가 해도 최소한 청소는 당신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설거지도 그렇고. 퇴근하고 와서 내가 해? 회사의 부지런함도 두고 퇴사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일 안 한다고 바가지 긁네. 아, 전화 왔다. 선수가. 갑자기 신우이의 이름을 부르며 서재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로 전화가 온 건지 잔소리를 피하려고 척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남편 퇴직하면 다 그래. 근데 너희는 더 심하겠다. 네가 아직 일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 갈등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는 게 지겨워지면 알아서 돌아오니 걱정 말라고들 했죠. 서 씨도 한두 달 정도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절에서는 구상한다던 사업조차도 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도 폭발해버렸죠. 당신 주부 할 거면 차라리 주부를 해. 나는 집안일에서 손 뗄 테니까. 내가 어떻게 주부를 하냐? 그러면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 무슨 사무실 필요하고 어쩌고 했잖아. 사무실이라도 알아보러 나가.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 씨는 이번에야말로 남편을 내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다그쳤습니다. 당신 퇴직금 받은 통장 줘봐.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다는 남편. 뭐? 당신 퇴직금 있잖아.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깐 쓸 데가 있어서. 그 돈을 잠깐 어디다 써?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썼냐고? 그게 말이야. 선숙이 지난번에 이사했잖아. 아가씨가 이사한 거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서 씨는 말을 내뱉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 돈이 몽땅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이사하는데 돈을 보태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집에서 빈둥거린 듯 했습니다. 서 씨가 화를 내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냐? 또 어머니도 그랬으면 하시고. 아니 그걸 왜 당신이? 너무 서운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집 넘어갈 뻔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잖아. 바로 사업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잖아. 근데 당신은 말도 없이, 한마디 의논도 없이 빌려줘? 급한 일도 아니고 그냥 전세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 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던 친정엄마의 울음소리가 지금 서 씨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욕을 해줘야 시원할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둘이 통화를 자주 한다 싶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동생하고 얘기라도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쑥덕거린 이유가 있었죠.
자기 가족만 가족인 줄 아는 남편이 너무나 괘씸하기도 했지만 사라진 돈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 씨가 아는 시누이는 그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원씩 빌려가서 한 번에 갚는 법이 없었고 계산해보면 여태 못 받은 돈도 있을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엔 가족이고 큰 돈이 아니니 얼굴 붉히기 싫어서 뒀는데 이번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 생각에 서 씨를 눈물 짓게 한 그 퇴직금이었습니다. 그걸 홀랑 시집 식구에게 갖다 바친 남편의 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서 씨에게 남편이 더욱 부채질을 했습니다. 금방 준댔어.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장남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방금 전에 여유 없게 만들었잖아.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당신 웃긴다. 장모님은 내 퇴직금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왜 내가 동생 도와주니까 돈 타령이야? 나는 상의했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도와줬다. 근데 당신은 남편은 어떻게 말해도 자신이 불리한 것 같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어. 서 씨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고 시누이도 괘씸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시누이에게 언질을 했는지 웬일로 전화가 왔죠. 그러면서 당연히 서 씨가 아는 줄 알았다며 능청을 부렸습니다. 그랬다면 돈을 꿔갔을 때 전화라도 한 통 했을 텐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집들이도 했었는데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당장은 큰 돈을 만들기 힘드니 몇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까지 전화를 해서는 자신이 보증을 하겠다고 하며 서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불 내며 산이 서 씨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건너간 돈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가 돈을 떼먹지는 않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 사건과 몰래 돈을 꿔준 일은 서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죠. 남편은 그때부터 서 씨의 눈치를 보며 전업주부 노릇을 했습니다. 주문은 못한다더니 상황이 되니 다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서 씨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무슨 소식? 아가씨 말이야. 최소한 언제 주겠다는 말은 있어야 할 거 아냐? 아, 어련히 갚겠지. 어련히? 정말로 긁고 싶지 않았던 바가지를 긁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참을 인을 3번 써내려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약이 없으면 당신 한다던 사업은? 벌써 퇴직하고 집에만 있은 지가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다 돈 벌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어. 선숙이한테 빌려준 돈 생각도 안 나게 해줄게. 돈을 벌고 있다고? 무슨 수로 집에서 놀면서 돈을 벌어? 근데 왜 돈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 아, 아직 받은 건 아니고. 내가 맨날 컴퓨터로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거들먹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실실 웃는 모습을 보니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당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무슨 이상한 짓? 더 이상 사고 치지 마. 그럼 나 제명에 못 살아 진짜? 아, 그거 딱 한 번 그랬다고 사람을 철부지로 만드네. 당연한 소리를 해? 내가 사고를 왜 쳐?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 씨에게 가장 큰 사고는 남편의 퇴직금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사고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일이 너무 바빠져서 남편에 대해서는 신경도 못 썼습니다. 하도 집안일을 잘하길래 이제 일은 안 하고 주부로 전향하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제대로 추궁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연히 오피스텔 한 곳에 등기부등본을 떼볼 일이 있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 씨가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다른 곳들도 다 떼보았더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곳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범인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금방 메꿔 놓을 거야. 남편의 한마디에 서 씨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까마득해서 휘청거리는 걸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돈 벌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뿐이야. 뭐? 별거 아니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7억이 넘었습니다. 팔아치운 오피스텔과 근저당들까지 합치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몽땅 주식에 투자했다는 남편. 그리고 남은 돈은 5천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었다는 거야? 잃은 건 아니지. 팔아야 잃은 거지. 아직 갖고 있잖아. 이제 오르기만 하면 돼. 7억이 5천이 됐는데 10배가 올라도 원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바보인 것인지 남편은 자꾸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거라도 빼. 서 씨는 급한 마음에 남은 5천만 원이라도 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주식으로 잃은 건 주식으로밖에 못 메꾸는 거야. 지금 빼면 진짜로 손실이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벌어서 투자하고 노후를 위해 사치도 안 부리고 살았습니다. 투자에 관심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서 서 씨가 불려낸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퇴직했고 서 씨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믿고 있던 구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순식간에 날려버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물어봤으면 당신은 당연히 반대했을 거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반대할 것 같아서 안 한 게 아니라 묻지 않고 저질러 버렸다는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럴 기운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비참하고 미웠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집 경매 넘어갈 때 난 당신이 죽어도 안 된다길래 당신 말 들었어. 아, 또 그 얘기야. 남편이 지겹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 끝난 얘기를 이제 와서 왜 하는 거야? 그때 충분히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아니,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도 부족해. 그런데 퇴직금을 아가씨한테 줘버린 것도 모자라서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해. 차라리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말려보긴 했겠지만 이렇게 미칠 듯 괴롭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퇴직금을 선수기한테 줘버려? 빌려준 거지. 끝까지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남편. 서 씨는 자신이 남편에 대해 잘못 생각해오고 있었단 걸 알았습니다. 일만 하며 살 때는 몰랐지만 사람이 돈과 시간이 생기면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나쁜 쪽으로 그게 드러났죠. 어차피 선수기한테 빌려준 것도 내 돈으로 빌려준 거잖아. 내 돈?
당신 퇴직금이 당신 돈이야? 당연하지. 내가 일해서 받은 거지. 당신이 일했냐? 서 씨가 분노에 부르르 떨고 있자 남편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금방 회복할 수 있어. 그러더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자는 남편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만 서 씨의 명의로 되어 있어 건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들을 남편 명의로 산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서 씨의 명의니 나머지는 남편 앞으로 사는 것에 별말 없이 동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둘이서 돈 걱정 없이 화목하게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여기서 또 빚을 지라고? 그게 싫으면 당신 퇴직금으로 좀 더 넣자? 당신 진짜 미쳤구나. 서 씨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미쳐서 현식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이 주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걸 해? 현석이가 진짜 확실한 거라고 했어. 현석이 알지? 걔 그 아파트 사는 거 다 주식으로 돈 번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면 된대. 그리고 원래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되는 거야. 서 씨가 허하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 본 거 아니라니까. 아직 7억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도저히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서 씨는 그날부터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남편은 한동안은 기죽어 지내다가 아주 조금 올랐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거봐.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그때 내 말대로 대출 받아서 넣었으면 돈 벌었지.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눈치를 보았습니다. 서 씨도 거기에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자 자꾸만 주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게 되었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머릿속에 7억이 맴돌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 씨의 건강마저도 잃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 모든 우울함의 근원은 돈 이전의 남편이었습니다. 괘씸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서 씨의 삶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상의 없이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때에도 내 가정만은 지키자 하며 명상을 하기도 했고 남편과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기도 하며 스스로 다잡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런 방법은 소용이 없었고 왜 이런 사람과의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야? 남편이 부엌으로 다가와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자꾸만 정체 모를 약을 먹는 것이 궁금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항우울제. 그리고 본전도 못 찾고 깨갱하며 물러났죠.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난 날 5천은 4천이 되었습니다. 서 씨도 결심이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새삼스레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심이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날린 재산은 당신 몫으로 해. 나는 이 아파트 가져갈게. 뭐?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돈 벌어다 준다니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후회? 당신이랑 진작에 갈라서지 않은 게 후회야. 뭐야? 부부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부부? 당신이 나랑 부부는 맞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절대 그럴 수 없어. 퇴직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그런 사람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뭐라도 해보고 싶었으면, 그리고 우리 엄마 힘들 때 안 도와줬으면
그때 한다던 사업이라도 했어야지. 나도 지겹다. 그래. 다 좋아. 근데 당신이 이 아파트 갖고 가는 게 말이 돼? 남은 돈으로 반을 나눠야지. 왜 안 돼? 당신 그 돈 다 메꿀 수 있다며.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날린 돈이랑 오피스텔 정리하고 그러면 얼추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군말 말고 이 집에서 나가. 비슷하긴 이 아파트가 더 비싸지. 이 상황에 그것도 받아가게? 그리고 이 집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재산 불린 게 누구야? 우리 월급으로는 생활비밖에 더 됐어. 정말 매정하게 왜 이러냐? 그게 싫다면은 소송할 거니까.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나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고 싶다면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마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지 자꾸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이혼해요. 아니, 도대체 왜? 아범이 말 안 해요? 아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만행을 듣더니 이혼한다는 말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푹 쉴 뿐이었습니다. 서 씨는 지저분한 소송도 각오했는데 시어머니가 설득을 했는지 아들이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곧 대박 터진다는 그 주식을 믿고 있었는지 얌전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에게는 아파트 하나가 남았죠. 서 씨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서 씨가 일을 하고 있었고 빈털터리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면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샀다던 주식을 보니 당시보다도 더 곤두박질 쳐 있었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삶이니 알아서 하게 냅둬야 했고 이제는 걱정하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쌤통이라는 생각도 좀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반년쯤 지나자 서 씨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 추레한 남자가 그 집이 자기 집이라며 난동을 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또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서 씨는 남편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약도 먹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남편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이사한 뒤 나머지 돈으로 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었는데 그게 또 많이 올랐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후 삶은 남편과 함께가 아닌 혼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너 혹시라도 이 돈 탐내지 말어라. 뭐라고요? 1억 8천? 이거는 병찬이 몫이야. 그 선우 엄마 얄미운 것만 아니면 진작에 줬을 건데.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그나마 말을 듣지. 그래도 지가 별 수 있겠어? 이 돈 주면 납작 엎드리겠지. 그리고 장남이 괜히 장남이니? 그만 좀 해요. 엄마한테는 아들만 자식이야?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근데 이게 뭐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 나중에 부모 봉양할 값이야.
우리 더 늙으면 노후 책임져 주고 죽으면 제사 지내주는 게 딸이야. 아들이지. 그래요? 근데 아파서 입원해 있는 엄마 옆에 그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며느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유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엄마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직까지도 유 씨는 어릴 적 기억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던 일보다는 괴로웠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더 강렬해서 오래 남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 떠올려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친정엄마에 관한 것들이었죠. 지금은 유 씨도 자식들이 있고 아마 몇 년 뒤면 손주도 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에게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는지 말이죠.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숨쉬듯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길러보니 유 씨가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 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 남동생에게 바치고도 대접을 못 받자 뒤늦게 딸을 찾는 나이든 친정엄마. 여전히 유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는 정말 끊어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때는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가 끊어내지 않더라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끊어질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었고 서로 몇 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 씨는 친정엄마를 먼저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정엄마의 존재를 삶에서 지워버린 채로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고 싶었죠. 유 씨는 어릴 적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친정엄마가 친할머니에게 구박을 참 많이 당했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딸 하나만 낳은 죄로 유 씨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시집살이가 대단했다고 했죠. 유 씨가 태어나고 6년 뒤에 남동생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쁨을 받았을지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고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니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유 씨가 기억하는 자신의 유년 시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동생과의 차별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유 씨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아니, 그저 찬밥 신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도 유 씨만 빼놓고 외출한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가 져도 현관문 앞에 앉아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뿐이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크게 맞은 기억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파리채로, 또 어쩔 때는 손이나 발로, 마구잡이로 맞기도 했습니다. 크지도 않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걸 왜 자신의 딸에게 휘둘렀는지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옛날 단독주택의 낡은 철문 같은 것을 보면 서굿바람으로 쫓겨나서 한겨울에 벌벌 떨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저 집은 다 큰 애를 왜 또 저렇게 쫓아낸 거야? 그러게. 안쓰러워 죽겠네. 이 추운 날에 발가락 떨어지겠어. 냅둬. 참견했다가는 곤욕 치른다. 그렇게 고약해? 평소엔 괜찮은데 지 딸한테만 왜 그러는지 몰라.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민학교 고학년 때도 팬티바람으로 문 앞에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죠. 그리고 머리가 굵어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가지 긁으면 순영이 저 기집애랑 같이 집에서 쫓아내 버릴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주저리 해봐. 유 씨가 14시던가 15시던가 했던 때, 유 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궁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윽박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그런 어머니를 위로해 주려던 유 씨의 손은 어머니에 의해 거세게 내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람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고생은 심했을 것이었죠.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 때문에 받은 서름과 울분을 어머니는 유 씨에게 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유 씨에게 무관심했고 집구석은 징글징글하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어머니에게 꼬투리를 잡혀 종아리가 터져나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남동생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매맞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시작되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경험은 유 씨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나만 다르구나 생각했고 눈치 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결국엔 바람난 남편을 끝까지 내조한 어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버지는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유 씨에겐 가장 화목했던 시간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유 씨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야?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줬으면 됐지. 제발요. 너 보낼 등록금이 어딨니? 가도 병찬이가 가야지. 그러면 학비는 제가 벌게요. 가게만 해주세요. 그럴 시간에 취직해서 나중에 병찬이 학비나 보태. 실제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유 씨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늘 전교 10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집을 뛰쳐나올 용기도 없는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까지 젖은 빨래처럼 가족들에게 쥐어짜이며 살았습니다. 번 돈은 어머니에게로 갔고 유 씨는 최소한의 용돈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 나가서 살게요. 뭐야? 어딜 나가?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기집애가 어딜 혼자 나가서 살아? 이미 다음 달부터 그쪽으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걸 너 혼자 결정해? 부모랑 상의도 없이 말이야. 너 그럴 거면 평생 알아서 살아.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가 결국엔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반항을 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서울 안에 작은 방을 구해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벌어 방값 내고 어머니의 말대로 알아서 살았습니다. 그땐 외로웠어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동생 대학 가는데 누나라 내가 어쩌면 한 푼 보태겠다는 소리도 없어? 저도 빠듯해요. 혼자 쓰면 얼마나 쓴다고. 남자애가 대학도 못 가면 나중에 사람 구실 어떻게 해? 대학을 못 간 유 씨도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유 씨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학비를 보탰는데 그 이후론 간간히 생활비를 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 생활이 힘들다는 어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씨는 늘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참 싫었지만 또 외로울 때면 가족들부터 떠올리게 되는 자신이 싫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유 씨의 상처를 보듬어준 아주 착한 남자였습니다. 나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 생활 잘할 자신 없어. 돈은 내가 조금 모아놨고, 없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행복하게 살아보자. 청혼에도 망설이던 유 씨는 결국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만나도 꼭 별 볼 일 없는 놈을 만나냐, 너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착실한 사람이에요.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런다고 서울 바닥에 집 한 채나 살 수 있냐? 집안도 별거 없다면서? 어머니의 말에 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신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는 지금도 남편이 당시의 자신을 구제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야. 어쩌면 자신의 팔자를 고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스스로 팔자를 꼰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은 딸내미가 품에서 떠나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비 못 드려요. 뭐야?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까요.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고는 생활비를 제가 보탤 순 없어요. 정말 이게 지 부모를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최서방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자리 잡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양가에 모두 안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 가진 것도 없는 놈한테 시집 갈 때부터 알아봤다.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정도 줄 능력도 안 되는 놈하고 살아? 애 들어서기 전에 얼른 갈라서라. 그러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천하의 나쁜 년이라며 욕설을 내뱉던 친정엄마. 유 씨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해오던 생각이었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 씨도 내 편이 생겼습니다. 저 잘 살 거예요. 엄마 아빠도 부디 잘 지내세요. 뭐? 잘 지내라고? 이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다시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동생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통화는 30초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 씨가 40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쯤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지난 날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 힘들었던 거. 그땐 어려서 철이 없어서 잘 몰랐어. 그 말에 유 씨는 심란했습니다. 남동생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여 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당신 많이 괴로웠잖아. 당신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든 아니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남편의 그 말에 다시 한번 친정엄마를 만나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6살, 7살이었는데 자식들을 키워보니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도 얼마나 미숙한 존재였는지 알게 됐고 엄마란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가 참 어렸구나 생각하면 연민의 감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는 안 됐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려 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의 연락을 기점으로 친정엄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 씨가 조금 마음을 여니 친정엄마는 유 씨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10년이 지나 친정엄마는 좀 더 나이 들었고 그전과 같은 표독스러움은 가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나가볼 테니까 편히 계세요. 어디 나가나 보지? 아, 예.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내가 애들 잘 봐주고 있을게. 유 씨의 남편에게 능청스럽게 말하는 친정엄마를 보니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남편을 만난 것은 몇 번 되질 않는데 그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 그거 하나는 잘했다. 친정엄마의 칭찬 아닌 칭찬에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상처받은 40살의 유 씨. 그런 유 씨에게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맞벌이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키워? 유치원 가고 야근하면 가끔 주변에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지 말고 내가 봐줄게. 병찬이네 애기 좀 봐주려고 했더니만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죽어도 싫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며느리 흉을 보는 친정엄마를 보자 마음에 돌을 얹은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적적하다 그러셨다면서. 차라리 부탁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면 어떨까? 그럼 우리도 좋지 않을까? 순한 남편은 몰라서 한 소리였겠지만 친정엄마를 잘 아는 유 씨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야야, 남자애 둘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난 너희들 키울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다.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니까요. 너는 진짜 엄마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손주 봐주면서 돈도 쥐꼬리만큼 받는 건 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에 인상이 쓰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역할을 자처하며 희생하고 있다는 듯한 말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에 대해 어찌나 훈수를 두던지 누가 들으면 세상 둘도 없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유 씨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친정엄마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뭐라도 입에 넣어줘야 얌전해. 너 안 쓰는 카드 있으면 좀 줘봐라. 슈퍼 갈 때 쓰게. 그러면서 유 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나게 긁고 다녔습니다. 이제 애들 안 봐주셔도 돼요. 왜? 잘 보고 있는데. 얘들 안 보면 나는 심심해서 어쩌냐? 그날 이후로 유 씨는 엄마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삐진 친정엄마도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에게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자 먼저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와중에 엄마란 사람이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유 씨는 부모님에게 기본만 하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친정엄마 마음대로 유 씨를 휘두를 수 없었고 학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편도 있었고 말이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할까봐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유 씨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지만 그래도 엄마는 미워도 내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엄마란 자식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유 씨에겐 아주 진한 빛바랜 일이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유 씨와 있다가도 아들 전화를 받으면 벌떡 일어나 갔습니다. 여전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유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돈 좀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돈이요? 무슨 돈이요? 사정이 좀 있는데 내가 돈이 어디서 나? 저도 없어요. 유 씨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한테라도 좀 물어봐. 급해서 그래.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무척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처럼 소리치거나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 씨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마음은 없지만 사정이 무엇인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으니 말이죠. 남편과 열심히 모은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친정어머니에게 곁을 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네가 좀 해줘. 병찬이한테 전화하면 선우 엄마가 난리부르스를 춘다.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걸 네가 봤어야 해. 어머니는 갑작스레 입원하는 바람에 짐을 제대로 못 챙겨왔다며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끼니를 챙겨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안 빌려줘도 그건 해줄 수 있지? 유 씨는 그 말에 한숨을 쉬며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가 드실 반찬도 몇 가지 챙겨갔습니다. 냉장고에 둘 테니까 챙겨 드세요. 그래. 그리고 빈 반찬통을 찾으려고 찬장을 뒤지는데 선반 깊숙한 곳에서 웬 딱딱한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자 통장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자 눈앞에 보이는 금액에 한참을 일십백 천만하며 세보아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급하다던 어머니가 어디서 빌리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최근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챙겨 병원으로 간 유 씨가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걸 왜 들춰봐? 내가 못 볼 거라도 본 거예요? 그러자 입을 꼭 닫더니 유 씨의 추궁하는 눈빛에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네 친할머니 돌아가셨잖냐? 그때 아버지 앞으로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뒤에도 꾸준히 조금씩 모아서 1억 8천을 만들어 놨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 씨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 혹시라도 이 돈 탐내지 말어라. 뭐라고요? 이거는 병찬이 몫이야.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 선우 엄마 얄미운 것만 아니면 진작에 줬을 건데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그나마 말을 듣지. 하지만 결국엔 모두 남동생의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욕심낸 적도 없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들 타령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장남이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유 씨를 경계했습니다. 그만 좀 해요. 엄마한테는 아들만 자식이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기가 찼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근데 이게 뭐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 나중에 부모 봉양할 값이야. 우리 더 늙으면 노후 책임져 주고 죽으면 제사 지내주는 게 딸이야. 아들이지. 그래요? 근데 아파서 입원해 있는 엄마 옆에 그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자 말문이 막히는지 유 씨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유 씨는 속이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부모 재산 아들에게 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섭섭할 텐데 당장 얼마 전에 돈이 없다며 빌려달라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쭉 힘들다며 유 씨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정작 엄마란 사람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아들한테 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친엄마가 맞나 의심이 갔습니다. 유 씨는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거의 15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죠. 그리고 1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7세까지 살고 주무시다 가셨다는데 유 씨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과분한 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거진 20년 만에 친정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늙어서 이제는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 씨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례가 끝나고 유 씨에게 연락해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묻더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도 거의 남동생에게 증여를 해버린 듯 했고 몇 년 전 아파트를 팔아 아버지와 작은 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병찬이 그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돈을 많이 가져갔어. 아, 그랬으면 늙은 부모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놈은 선우 엄마 무서워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소리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막하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있는 줄 아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 아파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혼자 남은 엄마를 모셔간다고를 안 하냐. 실제로 남동생은 장례가 끝난 뒤에 쌩안이 가버렸고 어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서로 등 지고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화목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라고 자신을 찾는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80이 넘어서야 자신이 자식으로 보이나 싶어서 증오스러웠고 한편으론 안쓰러운 감정도 한 조각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희 집에 좀 가자. 저희 집엔 왜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나 구경 좀 하려고 그러지. 우리 딸.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유 씨와 함께 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건 죽어도 싫었고 유 씨 스스로도 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임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사위에게 물었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보니 유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당신한테 연락을 해? 편찮으시대. 손가락을 다치셨나 봐.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러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남이랑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처남한테 갑자기 일이 생겼나 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 여보, 병원에만 모셔다 드릴게. 그래도 혼자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지 마. 진짜? 이번 한 번만이야.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직접 연락하셨는데 장모님한테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해. 그리고 편찮으시대잖아. 그걸 알고는 유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갈게. 당신은 바쁘잖아. 내가 낫지. 유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해서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유 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도 받고 링거도 맞아서 병원비가 10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건 유 씨의 남편이 지불을 했고 병원에서 나와서 함께 밥도 먹었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주에도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데려다 달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 아니,
죄송하지만 힘들다고 했지.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잖아. 출장 아니었으면 갔고, 유 씨는 괜히 자신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최서방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이제 왜 왜 최서방을 부려먹어요? 내가 뭘 부려먹어?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장모가 사위를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저녁에 남편이 장모님 괜찮은지 연락해 보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좀 괜찮으세요? 저녁은 드셨고요.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노인네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이 중얼거리던 것이 언제였냐 싶었습니다. 옛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까 맞은 링거가 잘못된 것 같다며 이상한 주사를 맞게 했다고 사위를 탓했습니다. 유 씨는 옆에서 기가 막혀서 서 있었고 남편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주사라뇨.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랑 영양제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 아들 같았으면 이런 주사는 못 맞게 했을 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유 씨가 서운하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위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 씨가 전화를 뺏어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하루 종일 사위가 뭘 잘못했고 뭘 서운하게 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시간 내고 고생해서 병원 데리고 가준 사람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그러자 시끄럽게 울리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엄마 잘난 아들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상한 주사인지 뭔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기운이면 충분히 혼자서 다닐 수도 있겠네요.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괜히 애먼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러자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여지껏 키워줬더니 이렇게 불효를 하냐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습니다.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죽도록 후회가 됐습니다. 유 씨는 더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휴대폰에서 어머니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내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유 씨가 어려서부터 늘 저자세를 취하니 다른 가족들은 항상 유 씨에게 고자세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것도 가족의 영향이었습니다. 늘 주눅들게 하고 사랑을 갈구하게 했던 무정한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유 씨도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튼튼한 울타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바꾸게 만들어준 남편에게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연락을 끊으니 얼마 뒤에 어머니가 남편에게 또 전화를 해서 심한 욕설을 내뱉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단당하니 다른 전화까지 써가며 말이죠. 정말이지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80이 넘어도 그대로일까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유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부모도 시험 같은 걸 봐야 할까 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면 죄 없이 태어난 자식들이 너무 불행하잖아. 그리고 유 씨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던 최서방 있죠? 최서방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두고두고 최서방한테 감사하며 사세요.
엄마 죗값을 그나마 덜어준 사람이니까.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아주 오랫동안 써오던 전화번호를 이제서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한 가닥 남았던 인연의 끈이 끊어졌죠. 평생 부모 때문에 가슴에 바위를 얹고 살았는데 60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친정엄마와 분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연락 않고 살았을 땐 늘 마음이 불편하더니 지금은 가슴이 뻥하고 뚫린 듯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던 어리석었던 시절이 후회가 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 부모의 사랑도 부모에 대한 걱정도 유 씨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어머니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서야 갇혀있던 스스로에게 자유를 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주말에 놀러 온대. 같이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자. 엄청 좋지? 지훈이는 여자친구도 데리고 온다던데. 어머, 정말? 더 좋지? 유 씨와 남편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연을 맺을 땐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는데 끊는 것만큼은 유 씨의 의지대로 했습니다. 유 씨의 삶은 지금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나도 요즘에 내 자신이 싫어. 옹졸해지는 것 같고, 전처랑 어린애 질투하는 것도 괴로워. 남편 나눠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만 그 집에 돈 보내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 양육비도 안 보내고, 애랑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는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 남편한테만 기대서 사는 거야. 이혼했는데도 아직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봐. 애도 어디 멀리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소릴 왜 해? 어린애잖아. 그리고 전처랑은 안 만난다며. 엄마 일 아니라고. 왜 그렇게 쉽게 말해? 뭐? 엄마라면 적어도 이럴 땐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옥에 사는 것 같아. 엄마가 그 기분 알기나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윤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의 외동딸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는 딸을 치열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엔 눈물을 머금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며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쉬울 줄 알고 결혼을 한 것인지 매일같이 싸워대는 통의 한 씨 또한 진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딸. 사위의 전처와 아이를 질투하다 이제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지옥에 있다는데 어떤 부모의 가슴이 멀쩡할까요?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고 조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종래엔 자신의 불행이 부모 탓이라는 딸에게 한 씨도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더니 만만한 것이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씨도 딸에게 멋대로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성인인 이상 자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 한 씨에게 딸은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도 더 이상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똘똘했고
양가 조부모와 한씨 부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하나인지라 좋은 교육시켜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도 꽤나 괜찮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0대 중후반부터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며 전부 거절했죠. 그렇게 딸은 33살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어쩐지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영이는 만나는 사람도 없대. 그런 말 안 하던데. 왜? 이쁘고 똑똑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 있는데 말 안 할 수도 있지 뭐. 여태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봤겠어? 아,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벌써 결혼을 해? 벌써라니.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거면 또 만나서 1, 2년 연애하다 보면 30대 금방 지나가잖아. 딸내미 노처녀 만들 일 있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나 사실 사귀는 사람 있어. 정말이야? 왜 말을 안 했어? 그냥 뭐하러 말해. 그러면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37살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꽤나 재력이 있는 듯한 설명에 남편도 호기심이 생기는 모양이었습니다.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그러지 않나? 긍정적인 남편의 반응에 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곧 말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청혼 받았어. 정말이야? 그럼 언제 한번 봐야지. 진석 씨랑 얘기해보고 약속 잡을게. 그러자 남편은 이름마저 마음에 든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들은 딸이 결혼하면 슬퍼한다던데 저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한씨 부부는 사위가 될 남자를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물은 훤칠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사교성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다소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 남자를 보고 한씨도 흡족했습니다. 미래의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해서 한 달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영이가 한 인물 해. 남편 편은 어느새 말까지 편하게 하고 식사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남자는 남편을 장인어른이라고 불렀고 남편은 남자를 김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영이 배필인데. 그러자 환하게 웃던 낯이 조금씩 차분해지더니 어쩐지 긴장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부가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의아해하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번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한씨는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더욱 놀란 듯 보였습니다. 잠깐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하냐고 다그치자 남자가 송구스럽다며 변명했습니다. 아영이가 말씀드린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자가 떨어뜨린 폭탄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야말로 한씨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강력한 한 방이었죠. 뭐? 에? 이번엔 한씨의 입에서 새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이전보다 침착해졌습니다. 한씨의 딸이 다급하게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애는 진석 씨가 안 키워, 엄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한 씨의 표정은 굳어서 펴질 줄을 몰랐고 남편도 그때부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과 남자친구는 다음에 차분히 이야기를 하자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이 다시금 한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남편도 한 씨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둘 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남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애까지 있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이야? 그리고 이혼도 진석 씨 잘못으로 한 거 아니야. 전처 문제였지. 가슴을 퍽퍽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도 여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처가 사치도 심하고 애도 제대로 못 키워서 헤어진 거래. 가정도 내팽개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아서. 근데 왜 자식은 전처가 키우는데? 애를 제대로 못 키웠다면서? 그러자 딸의 말문이 잠시 닫혔습니다. 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해? 당연히 나는 내 남자친구 말을 믿지. 그리고 진실되고 착한 사람이야. 젊어서 한 실수 때문에 이혼남이 됐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엄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혼남이 아니라고 했을 땐 한 씨 부부의 마음에도 꼭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열심히 그 남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 걱정도 없다는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력만으로 사라지는 줄 알아? 그러는 너는 뭐 부족함 이씨 컸어? 아무 문제 없이 해도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야. 애도 이 사람이 안 키운다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이 만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혼이 뭐가 문제냐고. 애를 안 키운다고 자기 애가 아닌 게 돼. 천륜을 어떻게 끊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말에도 딸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없이는 사내 못 사네 하며 골머리를 썩게 했습니다. 한 씨 부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이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하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2달 가까이 딸과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한 씨 부부는 2손 2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며 딸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실패했지만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허락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내 딸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했으니 혹시나 이 길이 험난한 길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한 씨 부부는 딸의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늘 똑똑한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결국 딸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한 씨의 딸은 초혼이었고 상대방은 재혼이기에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조용히 교회 같은 곳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꼭 숨어서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내심 이해가 갔습니다. 이쪽은 한 번이었지만 저쪽은 한 번이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딸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객을 그것밖에 안 부를 수가 있어? 재혼이라 초대하기가 좀 그랬나 보다. 그래도 30명이 뭐야? 그 부분은 한 씨도 이해는 갔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니 본래대로라면 한신의 보다도 하객이 많아야 했지만 30명이란 숫자는 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김서방도 입장이 있었을 거야. 무시당한 기분이야. 김서방이 그럴 사람이니 너 배려한다고 그랬대잖아. 사위는 혹시나 사람들이 수근거릴까봐 배려한다고 가까운 지인들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눈물을 보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한씨는 애써 딸을 달랬습니다. 결혼을 반대하긴 했지만 이왕 결혼한 거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요란했던 결혼식 해프닝 이후로는 한씨의 바람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딸이 마침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참,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려고. 왜? 다른 데로 옮기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만두는 거야. 무슨 일 있니? 혹시 애 가지려고? 한씨가 놀라서 물었는데 딸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직 아니고. 김서방이 집에서 쉬래. 처음엔 나도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 돈 잘 버는데 나까지 일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어. 그 말에 한씨는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엔 아깝지 않아? 그동안 배우고 일했던 커리어가 아까웠습니다. 사위보다는 못 벌지는 몰라도 딸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해. 에이, 그런 건 알지. 알아서 잘할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나서 딸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1, 2년간은 딸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위도 딸에게 잘한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명절에 집에 온 사위가 한씨가 들고 있던 쟁반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넌 앉아 있어. 그 모습을 남편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한씨 부부의 용돈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거봐, 나 결혼 잘했지? 딸이 한씨에게 재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씨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여느 때처럼 사위에게 받은 용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너 비상금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과 밖에서 단둘이 만났는데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이런 날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딸이 입을 때려는데 때마침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5분 정도 통화하더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엄마 아빠랑 먹어야겠다. 김서방 오늘 늦는데. 저녁에 사위와 약속이 있다더니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딸.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게 사위의 어린 아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9살이 되었다는 사위의 자식. 걔가 알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맨날 전화하는 거야. 자기 엄마 폰으로. 딸은 한숨을 푹 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 오고. 요새 들어서 자주 만나러 가. 아빠 찾나 보다. 그러니까 말이야.
전처가 시키는 거 일 수도 있어. 자기 폰으로 전화시켜서 진석 씨랑 연락할 빌미를 만드는 건지도 몰라. 설마 그러겠어.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니? 그동안 꽤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니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무척 격앙돼 있었습니다.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어. 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지 몰라? 맨날 전화해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용돈까지 달라고 그래. 아이고, 어쩌냐. 속상하겠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 애 생일 선물이라고 핸드폰 사준 거 있지? 그게 거의 150만 원짜리야. 150만 원? 그게 말이 돼?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는데 왜 그쪽으로 돈이 새는 거야? 나랑 결혼했으면 이제는 우리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부간에 이혼을 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한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속상한 마음도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딸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라고 속이 쓰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비슷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니 말이죠. 네가 잘 얘기를 해봐. 김서방한테. 너무 그러는 거는 신경이 쓰인다고. 또 전처랑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냐. 전처랑은 당연히 만나면 안 되지. 얘기해도 미안하다고만 해. 근데 바뀌질 않잖아. 그러면 그래도 자기 자식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해봐. 사위와 해결점이 안 보인다면 적어도 자식에게 책임감 있는 부모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한 씨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사위가 한 씨의 딸에게 잘하는 듯 하니 화목하게 지냈으면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누구 편이야? 딸은 한 씨에게 사위 편을 든다며 토라졌습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식이랑 연 끊고 살라고는 할 수 없잖아. 다 알고 결혼한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거봐! 그리고 딸은 자꾸만 한 씨에게 전화를 걸고 어느 때는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화난 거야. 딸이 회사도 다니지 않으니 남는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소연을 듣는 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사위와 전처, 그리고 그 자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갔죠. 딸이 쏟아내는 감정을 그대로 맡고 있으니 한 씨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딸이 찾아오면 어느새 울적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안 좋은 건 내 딸이겠지 하며 견딜 뿐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던 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아영아, 차라리 애를 갖는 게 어때? 부부 사이는 자식 문제만 빼면 크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엔 둘이 사이가 좋았죠. 불안해 보이는 딸에게 말을 하자 천천히 아이를 갖겠다던 딸이 솔깃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서방도 너희 가정을 더 신경 많이 쓰겠지. 그렇게 자식 기르고 살림하면서 오순도순 살아. 싸우지 말고.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딸이 씩씩거리며 한 씨를 찾았죠. 애를 가져보자고 얘기를 하자 사위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애 어릴 때 육아하면서 전처랑 많이 싸우게 돼서 힘들었대. 그래서 당분간은 둘이 신혼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자기 아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해. 얼마 전에는 왜 자기랑 같이 안 사냐고 그러더라. 같이 만났어? 아니,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한 씨도 걱정이 됐습니다. 딸이 벌써 30대 중반인데 아이를 더 미룬다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남의 아빠 뺏어온 불륜녀 같이 느껴져. 진석 씨가 두 집 살림 하는 느낌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자식이니까 김서방도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 나도 알아. 그러면서 딸은 괴로워했습니다. 나도 요즘에 내 자신이 싫어. 옹졸해지는 것 같고, 전처랑 어린애 질투하는 것도 괴로워. 딸의 말에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남편 나눠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만 그 집에 돈 보내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 양육비도 안 보내고 애랑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는 일도 안 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 남편한테만 기대서 사는 거야. 이혼했는데도 아직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 만나기라도 할까봐 신경 쓰여. 그러면서 딸의 입에선 무서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엔 전처와 어린 아이까지 저주하는 듯한 발언에 한 씨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릴 왜 해? 어린애잖아. 그리고 전처랑은 안 만난다며. 한 씨도 더 이상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딸의 악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상심한 딸을 위로해주기 바빴지만 수개월간 이어지는 딸의 하소연에 한 씨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 말의 화살은 아이가 아닌 한 씨에게도 돌려졌습니다. 엄마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 뭐? 엄마라면 적어도 이럴 땐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씨는 단 한순간도 딸의 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말이죠. 딸은 한 씨에게 신경질적으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캐캐묵은 옛날에 있었던 서운했던 일까지 들춰가며 한 씨를 비난했습니다. 한 씨는 얼이 빠져서 듣고만 있었죠. 나는 지옥에 사는 것 같아. 엄마가 그 기분 알기나 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말이 들으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이 쏟아내는 악감정을 품어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며칠 뒤면 또 화해해서 사위와 부대끼며 살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한 씨가 무슨 조언을 해도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한 씨가 뭐라 말하는 것은 딸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딸은 한 달도 안 있어서 짐을 싸서 한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자 말을 안 해도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나 싶었죠. 한동안은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일이 터졌습니다. 사위가 아들 생일이라고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처도 같이 식사를 했던 거야. 너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말로는 전처가 나올 줄 몰랐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알아?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었는지.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김서방 휴대폰 몰래 보다가 사진첩에서 셋이 찍은 사진 봤어. 아주 보기 좋은 가족이더라. 그래서 사위와 이혼한다 어쩐다 하며 한바탕 싸우고 나온 딸. 이쯤 되면 누구의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씨가 보기엔 둘 다 마냥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딸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고, 딸도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한 씨는 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한 씨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아 보였죠. 그러자 딸은 그런 한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김서방 이혼남이라고 얼마나 반대했어? 근데 지금 나한테 이혼녀가 되라는 소리야? 그래도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정도라면 심하게 싸운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싸운 둘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가 생긴다고 관계가 크게 개선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까 무서웠습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왜 그렇게 살아? 빠져나오면 되지. 진짜 엄마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냐고. 지난번과 똑같은 말을 하는 딸.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쉽게 말하는 건 줄 알아? 너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엄마 아빠 마음은 어땠는지 알아? 왜 행복하려고 결혼해서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혼할 게 아니라면 잘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랑 그 애 찾아가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렇다고 너희 부부가 평화로워지겠니? 하지만 딸은 그런 한 씨에게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늘 나한테 딴지를 걸어? 그냥 내가 하는 일 지지해주면 안 돼? 나 결혼할 때도, 직장 그만둘 때도, 그리고 김서방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왜 엄마는 내 편이 아닌 거야? 그 말에 한 씨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한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는 닫은 채로 자기 할 말만 해대는 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부모 말은 듣질 않아? 결국 다 후회했잖아. 딸도 그에 대해 할 말이 없었는 입을 다물고 한 씨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내뱉은 말은 한 씨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결혼을 제대로 말려만 줬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아.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송하영, 너 돌아가라. 아빠, 너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누누이 말했지. 그런데도 김서방 아니면 죽는다고 했던 게 너야. 그렇게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했으면 됐지. 못 사는 것까지 부모 탓을 해? 네 가정은 네가 알아서 해. 어서 나가. 남편이 딸을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자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가 있느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씨는 답장을 한 통 보냈습니다. 참고 살든 이혼을 하든 알아서 하고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죠. 다시 사위에게로 돌아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씨는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씨 부부는 우연히 사위를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와 남자아이랑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녁에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위는 아이가 크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보니 오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어쩐지 딸의 결혼 생활의 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사위는 전처와는 아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씨의 딸이 평생을 견디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위에게 별말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참 사람 일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남이라고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내 딸이 이혼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가슴은 뜨거웠고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 사위와 갈라서더라도 새 삶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위도 조금쯤은 이해가 갔습니다. 내 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딸이 못내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이 결혼을 더 말렸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어쩌면 진작에 딸과 연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한 씨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서방이랑은 별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잠들 때쯤에나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 딸의 목소리엔 도끼가 없었습니다. 큰일은 이미 치른 듯 했고 단념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 그렇게 괴로우면 그만둬도 돼. 무슨 결정을 하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너 행복한 쪽으로 생각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 달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씨 부부도 굳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어쩌면 딸이 사위와 화해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절차 밟고 있어. 조금은 덤덤해 보이는 딸의 말에 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가슴이 저린 것은 당연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려거든 그렇게 해. 딸이 당장에 돌아갈 곳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집 구해서 나왔어.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 직장 구했어. 그래. 그리고 엄마, 응? 죄송해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괜히 엄마 아빠한테 화풀이 했어. 진짜 후회 많이 해. 그 말에 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간간히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위와 완전히 이혼한 뒤로는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다시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에 씌였었나 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니 서서히 괴로움이 잊혀진다고도 했습니다. 한 씨는 딸이 그래도 훌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지난날 딸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씨 부부도 행복했죠.